마무리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버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신기술에 대한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유명인들이 항상 이런 투기가 만연하고 호황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깨방정을 떨면서 한마디씩 거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런 마인드가 투기의 과정에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시장에 만연할 때 투기와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때 투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기술에 대한 찬양이 항상 새 시대의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1985년에는 철도의 탄생이 석탄과 공산품, 농산품의 물류 비용을 크게 낮춰줘서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했죠. 철도가 가져다주는 혜택이 너무나 커서 앞으로의 세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또 이 철도 버블 이전에는 비슷한 논리로 운하라는 새 기술 때문에 그런 인식이 퍼졌고 그로 인해서 또 잠깐의 투기가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런 신기술은 시대마다 계속 바뀌었는데요. 운하에 이어서 철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라디오, 항공기, 컴퓨터가 뒤를 이었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있었고 2008년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현재는 뭔가요? 인공지능이죠. 항상 이전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패러다임이 시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 항상 버블이 발생을 합니다. 인공지능 버블도 발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이런 새 시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항상 과거에 사용했던 주가 산정 밸류에이션 방법, 적정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항상 바뀌었습니다. 구시대적인 가치로 미래의 기술을 평가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한때는 PSR이라는 것도 유행을 했었죠. 원래는 순이익을 대입해서 적정 주가를 구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냥 매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PSR도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또 버블이 탄생할 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또 항상 이런 시대들마다 이 유명인들이 한 소리씩 하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저널리스트 월터 베이지 헛은 이 투기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인들과 은행가들은 현재 번영이 더 큰 번영의 시작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라는 말로 새 시대의 이 관념을 설명을 하죠. 이 버블, 사우스시 버블이 발생했던 1719년 11월 23일 영국 왕 조지 1세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유럽이 영국의 힘과 권고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허풍이 아니었지만 1년 뒤에 사우스시 파동이 버블이 터졌죠. 또 1820년대 이머징 마켓 버블에서는 영국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계층이 안락과 만족을 느끼는 시기는 영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라고 말했었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사우스시 버블이 터진 지 10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다 잊은 상태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시기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 버블이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채 100년을 못 살고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시대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따 한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또 1920년대 미국에서는 마진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부채를 쓰고 있었고 그 때문에 다우지수가 28%나 상승한 것으로 계산됐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콜리지 대통령은 마진론을 우려할 게 아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무디스의 설립자 존 무디는 1927년에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지난 6년 동안 지속된 미국 경제의 호황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주식시장의 과열을 종종 경고했던 하버트 후보 대통령마저도 1928년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빈곤층의 종식이 눈앞에 다가왔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 낙관론을 옹호했습니다. 또 로렌스 스미스는 고점에서 주식을 사더라도 투자 원본을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은 꼭 온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논리는 언제든지 위험하죠. 언제 어떤 주가에 사든지 이 주가가 반드시 회복할 거다라는 믿음은 이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1929년 가을에는 어빙 피셔가 주가가 아주 높은 고원의 경제에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새 시대를 찬양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다우존스가 하루아침에 30% 이상 폭락을 하게 되죠. 이어서 고점 기준으로 90% 이상 폭락을 하게 되죠. 또 이 책이 쓰여진 99년에서 약 2년 전에 클린턴 대통령도 이 새 패러다임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했었죠. 미국 경제가 너무나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순환이라는 개념이 파기되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말인즉 이제 경기 불황이 오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경고를 해야 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던 법안 때문에 2007년, 2008년의 금융위기 이전의 버블이 탄생하기도 되죠. 또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이 버블에서 먼저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인식이 투기꾼들 사이에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우스시 버블 당시에 위클리 패킷은 1720년 5월 7일자에서
버블 기업이 내세우는 사업계획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어서 한쪽 눈을 감아도 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순진한 투자자들이 덫에 걸려들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근데 실상은 투기꾼들은 위클리 피켓의 보도처럼 순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버블이 있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주가 폭락 전에 더 멍청한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을 떠넘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자신들보다 더 멍청한 투자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순간 손실은 그들의 몫이 됩니다. 더 타임즈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청약꾼들 가운데 조만간 파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투기 대열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투기꾼은 없다. 그런데도 투기꾼들은 자신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이 죽는다고 믿는 것이다. 다음 투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입니다. 1960년대 이 주식회사 설립 시기에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은 이 정부가 투기를 제어할 수 없다고 믿고 있었죠. 또 1820년대 이머징 마켓 투기 열풍에서도 이 영국 정부는 투기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정부가 어설프게 개입했다가는 오히려 시장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당시 영국 정부는 이 경제적 자유주의와 투기에 대한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실패했습니다. 또 1845년 철도법원에서도 이 몇몇 사람들이 정부가 이 조사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 노선을 계획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 당시에 팽배해 있던 자유방임주의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 계획을 그냥 무계획적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철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해버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자유방임주의는 미국의 1929년 대공황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공황이라는 아주 큰 경험을 한번 한 후에 이 자유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취임을 하면서 이런 인식을 바꿔놓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인식을 바꿔놨기보다는 이런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취임하고 나서 대부분 이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냈습니다. 1933년에는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일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나중에 이 법이 사라지게 되면서 2008년에 이 투자은행과 일반 상업은행의 경기가 모호해지면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이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졌던 글래스-스티글법이 사라지면서 금융위기의 여지를 만들어줬다고 또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죠. 또 루즈벨트는 34년에는 증권거래법을 제정하고 증권감독기관이었던 SC도 설립을 하게 되죠. 루즈벨트가 했던 이 뉴딜 정책 역시 이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거였습니다.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정부가 대신해서 주택이라든지 노동, 소득,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대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의 모든 핵심 이론은 케인즈가 제시한 거였습니다.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했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이 케인즈의 반대쪽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죠.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 붕괴하고 나서 이 케인즈의 이론은 70년대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공격했던 게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죠. 밀턴 프리드만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의 경제 자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건과 대처가 모두 이 자유방임주의를 채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투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프리드먼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정부의 간섭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해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밀턴 프리드먼이 힘을 얻고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면서 다시 이 세상에 투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언제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이 생기고 또 언제 다시 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살짝 드는데요. 역사를 보면은 정반합이라고 하죠. 한 체제가 계속 지속되다가 다른 체제로 바뀌면은 이전 체제가 욕을 먹습니다. 후보에서 루즈벨트로, 루즈벨트에서 레이건으로 바뀌면서 이 자유주의였다가 규제주의, 그 다음에 또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바뀌게 되죠. 또 그에 따라서 득세하는 이론가들 역시 다르게 됩니다. 루즈벨트 시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이론이 각광받던 시기에는 케인즈가 주도를 했고 이후에는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프리드먼의 이론이 각광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아무리 우월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이고 인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몇십 년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썩은 정권은 이 부패를 하게 되고 이 부패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한 이데올로기가 우월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데올로기의 그 이론의 단점만 부각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그것을 눈치채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은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런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유방임으로부터 버블이 발생하고 한번 터지고 시겁을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투기 기업가들을 혐오하는 그런 기간이 오죠. 대공황 이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가고 다시 버블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이
어디의 시기인가라는 거겠죠. 이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면은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은 큰 정부를 지지하는 거겠죠. 역사의 흐름에서 세계를 볼 때 지금이 이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하는 시기인가 아니면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인가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자유방임주의 쪽이 강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스티븐 잡스라든지 머스크 이런 기업가들을 존경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기술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인공지능이 이제 겨우 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은 언제 이런 자유방임주의가 저물고 다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게 될까요? 조금 멀리까지 상상을 해보자면은 아마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대중화되고 발전하고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버블까지 발생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기업들의 순이익은 늘어나고 그런데 비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겠죠. 지금도 벌써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죠. 그러면 노동자들의 힘이 빠지고 그런 와중에 인공지능이 뭔가 큰 사건을 쳐서 엄청나게 큰 버블이 터진다거나 큰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큰 정부를 지지하고 규제를 하고 기업들 투기를 혐오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먼 미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아주 먼 미래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 AI의 버블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 상상일 뿐이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면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좀 더 대응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최소한 버블의 끝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또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투기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도덕적 해이. 가장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1720년대에 영국 정부가 기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버리고 사우스시의 주식을 채권으로 바꿔주는 것을 승인한 것은 영국 정부의 실수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연히 보호해야 될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져버린 겁니다. 또 게다가 왕이었던 조지 1세가 주가가 1000파운드에나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3차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이 국민들로 하여금 왕을 따라서 주식을 사라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효과를 냈습니다. 왕도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할 거야 라고 이 국민들의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증시가 호황일 때 NTT 회사를 민영화시키려던 시도도 사우스시와 비슷합니다. 이 증시가 호황일 때 기업들은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싼 가치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증시가 호황일 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시기에 청약해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국민들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짓을 이 일본 정부가 해버린 거죠. 국민들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져버린 겁니다. 이 일본 투자자들은 이 정부가 손해보게 할 리 없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 그런 믿음 때문에 더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많은 손실을 봤죠. 항상 이 도덕적 해이, 정부가 손실을 막아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항상 투기가 발생을 하고 이후에 손실이 커집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역시 그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죠. 주식이 떨어지면 연준이 나타나서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고 은행이 파산하면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리만 같은 큰 회사가 파산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정부가 막아줄 거야 라고 대마불사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현재 이 주식시장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여겨보는 게 투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5가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는 의문점은 과연 투기는 나쁜 걸까요? 저자가 투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자는 투자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보통 대부분 투기를 사용할 정도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기는 과연 나쁜 걸까요? 저자는 서문에서부터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수 없다면 투기가 나쁘다면 투자도 나쁜 걸까요? 2002년 닷컴버블이 발생하기 전에 아마존에 돈을 넣은 사람은 그 사람은 투기를 한 걸까요? 투자를 한 걸까요? 아마존은 현재도 미국 이 커머스 시장의 1등인 그런 회사죠. 그런 미래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쁜 짓을 했냐라는 거죠. 아주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당시에 아마존에 돈을 넣는 행위는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닷컴버블 당시에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 이 기업시장으로 인터넷 시장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플랫폼들이 탄생할 수 있었죠. 물론 대부분이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아마존이 탄생하고 구글이 탄생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탄생하고 네이버가 탄생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것처럼 1845년 영국에 있었던 철도 버블에서도 철도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 많은 철도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하락하고 또 당시에 이 철도 건설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이 됐습니다. 인터넷 버블로 인해서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생기고 인터넷망이 깔리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버블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철도가 깔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하락하고 이 소비자들이 이 혜택을 받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투기로 인한 버블이라는 것은
투기꾼들만 손해를 보고 오히려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불행하게도 이 투기는 항상 이 투기꾼들만을 희생양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1820년대 이머징 마켓 붐 초기 이후 1826년에는 부도율이 전년 대비 3배나 늘었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떨어졌고 노동자들은 해고돼서 전국에서 구걸을 하면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폭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죠. 신용위기가 터지고 진정되고 나서도 미국 실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업률이 늘어났고 GDP가 떨어졌죠. 대공황 때도 그랬죠. 일본은 무려 30년이나 걸렸습니다. 원인이 어찌됐든 버블 이후에 일본은 30년 동안 헤매고 있죠. 심지어 이런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이 대공황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가치관마저도 바꿔놨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 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를 하고 뭔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정신이 이 대공황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이 레이건 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말이죠. 이 천성이 투기적이고 도전을 주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은 대공황의 공포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었죠. 하나의 투기로 인한 버블과 폭락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마저도 바꿔놨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또 이렇게 주식시장의 투기와 폭락이 이 실물 경제로 전염되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튤립 버블도 그렇고 1987년 블랙먼데이 때는 1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증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이나 2008년 같은 경제공황은 오지 않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버블을 놔두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이죠. 실물 경제로 전염되지 않는 투기의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 혹시 버블이 터지더라도 실물 경제로 이전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기를 내버려 두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정치라든지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이죠. 어떤 투기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미리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라든지 정부 당국자들은 투기로 인한 과열을 경고하는 게 옳겠죠. 제가 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처럼 투기가 나쁜 걸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좀 보수적인 케인즈의 경고를 되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인즈는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회의 자본 성장이 카지노의 부산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부가 늘어나는 방법이 기업이 발전해서 임금이 늘어나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GDP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가의 상승은 그래도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낫죠. 그것보다 더한 코인 같은 거. 코인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부자들이 탄생하고 그런 성장은 제대로 된 성장이 아니라고 케인즈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은 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모래성 같은 거라는 거죠.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케인즈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그런 투기로 인해서 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경고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기를 막을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마무리가 좀 길죠. 이 투기 수단을 불법화하는 방법으로 이 관료들은 여러 번 이 투기 억제를 시도했었습니다. 사실 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라든지 이 증권 매매세 같은 것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980년대 일본 정부가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단기 자본 이득세를 물렸지만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이라는 카드를 여러 번 사용을 했지만 투기꾼들은 본인이 미래에 대박을 칠 수 있다라고 그런 확신이 들면은 이자율이 오른다고 해서 투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또 대공황 시기에 미국 정부는 차입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건 역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 투기꾼들은 이 차입금 조달하는 것을 규제를 하니까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 규정을 피해갔죠. 이외에도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을 막기 위해서 IMF에 이 마지막 대보자 권한을 준다든지 아니면 세계중앙은행을 창설한다든지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유지를 해왔죠.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투기꾼들한테 경고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보 대통령이 여러 번 경고를 했었죠. 하지만 투기꾼들이 이 정부 당국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심리학자 패스팅의 말을 봤었죠. 결국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투기는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늦추거나 저진할 수 있겠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겠죠. 인간의 본성은 도박을 좋아합니다. 저자는 그런 본능이 투기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증권이라는 것이 없는 중세에서도 투기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카니발이라는 게 있었죠. 축제죠, 축제. 카니발 축제 기간에는 도박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돈에 대한 욕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냈죠. 그리고 위계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일확천금 앞에서는 노비, 천민, 상인, 귀족 할 것 없이 모두 다 평등했던 거죠. 이때 당시 카니발은 종교나 교회의 압박감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런 억압에서 해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시기에만큼은 광적으로 이 투기를 하고
이 도박을 하고 했던 거죠. 저자는 카니발은 사라졌지만 카니발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주식시장을 통해서 계승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이 중세시대의 엄격한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면은 이 현대의 이런 주식시장에서 보이는 투기적 관계는 직업적 소명, 정직, 검약 같은 이런 자본주의 윤리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카니발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일시적인 기간만 그런 해방이 용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처럼 현대의 투기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언젠가 투기의 거품은 터지고 폭락을 하게 되죠. 카니발과 투기, 그 마무리 역시 비슷합니다. 중세 카니발에서는 항상 마무리를 할 때 이 왕을 상징하는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것으로 카니발이 끝나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현대의 투기도 미시시피 버블의 원인이었던 주동자였던 존 로나, 1990년대 정크본드의 왕 마이클 밀켄, 이런 대표적인 투기꾼들이 이 허수아비처럼 불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대부분 감옥에 가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니발의 마지막에서 불타는 허수아비처럼 희생되고 싶지 않다면은 앞에서 봤던 이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지,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징조를 잘 파악을 해야겠죠. 가까운 미래에 정부의 자유방임주의와 인공지능이라는 새 시대의 기술,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은 버블이 발생하고 다시 한번 이 현대의 카니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도덕적 해이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정부가 막아줄 거야. 연준이 막아줄 거야.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버블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봤듯이 반드시 반복되게 되죠. 버블과 폭락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반복된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겠죠. 네, 오늘은 상당히 길었는데 이 금융투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융투기의 역사, 금융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책은 한번 봐두면은 두고두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